안녕하세요. 만약에 빚이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다면 법은 우리에게 어떤 탈출구를 마련해 줄까요? 오늘은요, 실제 법원 서류 한 뭉치를 가지고 재정적으로 막다른 길에 선 한 개인이 어떻게 새 출발의 기회를 얻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과연 출구라는 게 있긴 한 걸까요? 바로 이 서류 뭉치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현미경이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법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이번 분석은 이렇게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이분이 짊어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입과 자산은 어떤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환 계획이 어떻게 짜이는지, 최종 결과는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개인회생 신청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서류가 아니라 법원에 보내는 일종의 간절한 구조 신호인 셈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서이기도 하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갈게요. 개인회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불운하게 큰 빚을 진 사람에게 법원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파산이랑은 좀 다른 게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빚의 일부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서류의 주인공, 사건 번호 31355, 신청인은 57세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과 그동안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청인이 짊어지고 있던 재정적인 부담, 즉 빚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자그마치 1억 3,790만 원이 넘습니다. 약 1억 3,800만 원이죠. 와,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빚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여기 원그래프를 보면 은행이랑 카드사 빚이 절반을 훌쩍 넘고요. 이미 채권 추심 기간으로 넘어간 빚도 30%나 됩니다. 거기에 세금 체납된 거, 통신비 밀린 것까지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빚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요. 주된 이유는 바로 생활비 부족, 그리고 과도한 병원비 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거나 투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또 아파서 병원 다니는 과정에서 빚이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른 쪽을 한번 봐야겠죠? 이 거대한 빚더미에 맞서 싸워야 할 신청인의 경제적인 상황, 그러니까 수입과 자산은 어땠을까요? 서류를 보면 신청인의 한 달 수입은 총 150만 원입니다. 도소매업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 50만 원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친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1억 3,8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분이 가진 자산 전부가 있는데 이게 보험을 깨야만 손해줄 수 있는 약 580만 원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불균형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설계할까요? 그 길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변제 계획안이라는 겁니다. 계산법은 아주 명확한 공식에 따라요. 먼저 월 수입 150만 원에서요. 법원이 인정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당시 기준으로 약 110만 원을 뺍니다. 이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남은 40만 원, 이게 바로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신청인은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3년, 즉 36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씩 꼬박꼬박 갚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모든 빚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체납된 세금 약 526만 원이 우선 변제 대상으로 지정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빚 갚기 시작하고 처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는 돈은요. 다른 빚은 하나도 안 갚고 오로지 이 세금을 갚는 데에만 전부 쓰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고 나면 신청인의 재정 상태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최종 계산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신청인이 갚아야 했던 원금만 약 1억 3,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자는 당연히 별도였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성실하게 갚은 결과 그가 최종적으로 갚게 되는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약 1,440만 원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1%.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원금의 11%를 갚은 셈이죠.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 89%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이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아니 그럼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3년간 빚을 갚게 하는 게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재산 가치는 약 580만 원이었고 3년간 갚는 돈 1,440만 원이 당연히 이보다 크죠?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제도가 우리 사례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빚의 89%를 탕감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는 이게 과도한 혜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서류 속 숫자들이 보여준 한 사람의 재기 과정.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